안녕하세요. 저는 재생에너지를 하러 왔어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녁을 먹고 원래 바로 찍으려고 했어요. 7시 10분쯤에. 근데 딱 유튜브 알고리즘에 메이플 블래스터 영상이 떴는데 마침 본캐를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아니 캔슬만 조금 덜 하고 블레를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싶어서 블래스터 캔슬 20분짜리 강의 영상을 보고 그래서 제 노트북이 몇 키 동심력이 되는지 테스트를 하고 이것저것 했더니 1시간이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네, 서론이 길었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이다. 그래서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 폐기물, 해양까지 총 8가지 종류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양열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먼저 갈게요. 일단 태양 에너지에는 크게 열, 빛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는 태양광은 다 태양광이지 태양열은 사실 실제로 보기가 어렵다. 그럼 태양열은 뭔가? 문자 그대로 태양의 열을 이용하는 거죠. 주로 난방하는데요. 이제 집열시설, 그러니까 열을 모으는 거죠. 이제 이걸로 물을 데워요. 가열, 그리고 저장, 난방. 따라서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그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전부 태양광에 해당되고 태양열 같은 경우는 장비가 그 무슨 막대기 여러 개 다루는 것처럼 생겼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태양열보다 태양광이 대부분이다 라는 거. 자, 그럼 태양광을 보겠습니다. 일단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태양전지가 가장 중요하죠. 태양전지는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성하게 되는데 광전 효과는 무엇인가? 원리 광전 효과 그거 아시나요?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빛은 어떤 부분에서는 빛이래 파동 같고 어떤 방향에서는 입자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린 당연히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하지만 광전 효과가 바로 대표적으로 빛의 입자성을 보여준 사례예요. 그러니까 광자란 개념이 없으면 설명 불가능한 현상이다라는 거죠. 뭐 이거 이론적인 배경은 궁금하시면 나무 위키 찾아보시고. 그래서 핵심은 뭐냐? 어떤 물질에 특정 주파수 이상의 빛을 쏘아주면 여기서 전자가 나온다는 거죠. 구체적인 개념 같은 경우는 하이탑 물리 1 참고하시고. 아무튼 그래서 광전 효과를 통해 전자가 나옵니다. 근데 전자가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얘는 직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정을 쓰는 건 교류거든요. 이거 약간 국룰이에요. 발전 얘기할 때 직류 교류. 가정은 교류 쓴다 이거만 아시면 돼요. 그 콘센트를 보면은 막대기 두 개처럼 생겼는데 거꾸로 꽂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USB는 거꾸로 꽂으면 안 되잖아요. 차이가 바로 직류 교류의 차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직류로 생겼으니까 얘를 교류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장치가 바로 인버터예요. 물론 이 중간에 직류 상태에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어디에? 축전지. 배터리는 전기를 직류로 저장해요. 아무튼 인버터를 거쳐서 가정으로 옵니다. 자, 그러면 태양광, 태양열 에너지 장단점이 뭘까? 장점, 태양이니까 무한하죠. 무한하다. 그리고 청정 에너지, 뭐 들어가는 게 없죠. 그리고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발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태양열 에너지와 태양광 에너지는 둘 다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 하나 있다. 바로 설비를 실제 이용할 시간이 짧아요. 왜냐? 지구는 낮과 밤이 있으니까. 그리고 날씨, 구름이 끼면 확실히 일조량이 줄겠죠. 그래서 일사량, 의존. 그리고 설치 면적도 문제예요.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는 겹쳐서 지을 수 없죠. 때문에 이 설치 면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지붕 같은 데 많이 설치한 이유 다 이유가 있죠. 남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발전,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 강원도였나 어디였나? 태양광 발전소 넓은 거 있는데 그거 하나에서 만드는 에너지량이 그러니까 100만 제곱미터. 이게 원자력 한 기랑 같아요. 원자력 발전소 한 기. 그러니까 사실 에너지 밀도 자체는 높지 않다라는 거. 자, 그 다음 풍력입니다. 풍력 에너지는 제가 발표했기 때문에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그건 아니고 사실 발표해도 어차피 거의 기본 지식을 떼우겠는데. 풍력 문자 그대로 바람 힘이죠. 바람의 힘. 네. 아무튼 그래서 풍력 발전 시설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데 원리를 봅시다. 원리는 바람이 불죠. 그러면 날개, 블레이드가 돌아요. 교과서에서는 회전 날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나 블레이드라고 해줍시다. 모두가 블레이드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제가 중간중간 메이플 드립을 치려는 걸 굉장히 많이 참고 있는데, 나중에 몰아서 치면 노잼일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노 밖으로 메이플 얘기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매창 같고. 내 인생은 메이플이 아닌데. 근데 진짜 메이플 갓겜이긴 함. 갓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몇 시간 전 원기 형이 라이브를 했거든요. 아무튼 그렇다. 몰라도요. 개소리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증속기. 바람이 블레이드를 아무리 빨리 돌려봤자 한계가 있죠. 대신 힘이 세요. 블레이드가 크기 때문에. 자, 센 힘 하면 뭐 생각납니까?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죠? 네, 디젤, 가솔린 뗐었는데요. 그때 보면은 작은 힘이지만 빠른 거 vs 큰 힘이지만 느린 거 비교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기어들을 연결함으로써 이제 큰 힘이지만 느린 애를 작은 힘이지만 빠른 애를 바꿀 수 있거든요. 증속기가 그런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이 증속기로 축이 연결되어 있어서 발전기에 있는 터빈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저장하는데 축전지에 저장해요. 자, 축전지 하면 뭐 생각나요? 직류죠. 그래서 이 직류를 저장했다가 인버터, 교류 직류 바꾸는 거, 그 다음에 가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바람 자체는 불규칙하죠. 이게 일종의 풍력 발전의 단점 중에 하나죠. 장점. 풍력도 무한해요. 그리고 깨끗하고요. 또 요즘은 아니긴 한데 예전에는 풍력발전소가 관광자원화가 되기도 했죠. 근데 단점도 있어요. 일단 풍력발전기는 바람이 불규칙하니까 기후 영향 많이 받아요. 뿐만 아니라 바람이 많이 부는 장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연중 1년 내내 바람이 많이 부는 장소 산지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치, 적합, 지역, 좁음. 그리고 또 앞에 관광자원이라고 한 것과는 반대로 실제로는 소음, 미관 문제 큽니다. 또 환경에도 안 좋아요. 버드 스트라이크 마냥 새가 풍력발전기에 부딪히면 그냥 즉사예요. 이게 워낙 크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에너지 밀도도 낮아요. 그럼 왜 단점밖에 없냐 싶을 텐데요. 이거는 제가 조사를 할 때 단점을 위주로 조사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뭐 풍력발전 최근에는 뭐 이제 해상풍력이라던가 이런 것도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수력. 자, 일단 수력 발전은 해양이랑 구분을 하는데 차이가 뭘까? 해양은 바다죠. 수력은 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의 높이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수력은. 네, 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의 높이 차. 위치 에너지. 원리를 볼게요. 일단 댐이 수력의 핵심이에요. 댐은 강의 중간을 높은 턱을 세워서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의 양 조절해서 가뭄 대비도 되고 또 거기서 발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댐 안에 물이 있죠. 이 물이 낙하해요. 그러면은 중간에 수압관 있고요. 아이씨. 그리고 수차를 돌려요. 수차는 그냥 터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발전기는 이때는 교류를 바로 만듭니다. 왜냐? 바로 만들어도 되거든요, 댐은. 굳이 저장할 필요가 없죠. 교류. 그다음에 송전, 배전. 그러니까 전기를 보내면서 이제 전기를 나누고 보내고 전압도 바꾸고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해서 가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수력 에너지. 일단 제가 이 부분 때 졸아서 필기가 이상해서 그냥 적당히 할게요. 아무튼 수력 에너지 장점. 일단 날씨 같은 거에 영향을 덜 받죠. 물론 가뭄이라던가 이런 건 있지만 태양광, 태양열에 비해서 기후 의존도가 낮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뭐라 편이지? 날씨. 뿐만 아니라 수력 발전은 댐이 있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나름 발전 밀도도 괜찮아요. 그래서 대규모 댐을 보통 쓰죠. 왜냐면 그래야 발전량이 많으니까. 단점은 큰 거 몇 개 있어요. 일단 항상 댐 지으면 마을은 수몰되잖아요. 댐을 지으면.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 그리고 큰 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지역이 좁다. 그러니까 설치 가능한 지역이 좁다. 위치 제한적. 그래서 요즘은 소수력 발전이라고 해서 작은 하천 또 작은 댐 같은 작은 댐을 건설하고 있죠. 그리고 수력 발전 장점 하나 더 있어요. 수요에 따라. 무슨 뜻이냐? 수력 발전은 화력 발전 같은 거에 비해서 전기를 생산하기까지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발전을 조절할 수 있죠. 그 다음 지열입니다. 수력은 제가 좀 미흡하니까 뭐 다른 분들 필기를 보시거나 하면 될 것 같아요. 지열. 열이라서 왠지 난방만 될 것 같지만 놀랍게도 냉방도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지열은 이제 지상은 아니지. 지하 안에서도 온도 분포가 쭉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온도 분포대를 이용해서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시원한 약 15도 정도 물을 이용하는 거죠. 이거는 프린트에 있는 내용인데 지열 중에서도. 자, 그래서 지열 난방은 지열 난방은 열, 물 가열. 그다음에 이 물을 냉매를 다시 가열해요. 왜 이중으로 하냐면 이제 안정성, 그다음에 수리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정비 및 정비 편리, 또 관리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해요. 안전 등등등 이런 이유로 인해서 냉매를 굳이 또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로 난방합니다. 그럼 지열 냉방은 상대적으로 차가운 부분이 있어요. 땅 안에. 그래서 이걸 사용한 건데 땅속 상대적 온도 낮은 지역 위치. 그래서 이걸로 물 냉각, 냉매 냉각 반대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리고 이건 냉난방이고 지열 발전도 있어요. 다른 거예요.
지하 발전은 아예 완전 낮은 데까지 가요. 이런 데는 이제 온도도 높고 압력도 높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고온 고압 물 수증기, 그럼 이게 이제 지표 부분으로 가면 고압 수증기가 되겠죠. 이걸로 터빈을 돌려요. 그러면 이 터빈이 발전기를 돌려요. 이유는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지열 발전도 가능하다. 그럼 지열 장단점 뭐가 있을까? 장점은 일단 다른 재생에너지들에 비해 폭발, 화재 같은 위험이 확실히 적어요. 폭발, 화재, 위험, 적음.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덜 일으키죠. 어차피 땅 밑으로 파는데 그 깊이에 생물이 살거나 그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환경, 파괴, 적음. 단점은요, 이게 지진을 유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거를 지으면 무조건 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건 아닌데 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지진 위험. 그리고 지열 발전이 가능한 지형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왜냐? 땅이랑 적당히 가까운데, 그리고 그 부분만 딱 마그마 같은 게 튀어나오던가 해서 그 부분 온도가 확실히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지형 조건 까다로움. 이런 문제점이 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66페이지. 해양 에너지입니다. 해양 에너지는 해양 에너지 하나로 묶기에는 너무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이럴 건 왜 굳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력, 아니 나 이거 그냥 여기 쓸게. 조력, 파력, 그러니까 파력은 파도의 운동이고, 그리고 조류, 온도차,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조류랑 조력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조류는 바다의 흐름이고요. 조력은 조수간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만조와 밀물과 썰물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조력 발전은 노트를 남깁니다. 조력 발전 같은 경우 이제 물의 높이 차, 조수간만의 차, 물 높이 차, 이용. 이제 물이 이동하면서 그 부분에 제방을 쌓고, 제방, 그 밑에서 프로펠러를 돌려요. 프로펠러가 아니라 제방에서 터빈을 돌려요. 수차, 발전기. 그리고 높이차가 낮아지면 다시 정지하고, 높이차가 다시 생기면 또 돌고. 장점은요, 탭이 안 되네. 장점은 일단 대용량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날씨 상관없이 조력 같은 경우는 다리 끌어당긴 힘이잖아요. 갑자기 다리 파괴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날씨 영향 안 받아요. 단점은요,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조수간만의 차가 커야 되고요. 해안가여야 되고, 심지어 해안가라고 해서 무지성 난사하면 생태계가 다 뒤져버려요. 그래서 설치 장소 제한적. 그리고 수위차 일정 안함.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의 차는 그 다리 돌기 때문에 계속 바뀌거든요. 그 사리랑 조금 들어봤죠? 2학년 때 배웠어요. 아무튼 이런 차이 때문에 수위차가 일정하지 않아서 발전량도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파력입니다. 파도라는 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물이 양옆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파도, 상하운동. 그래서 이 안에 공기가 있어요. 화력 발전기 안에. 그래서 공기를 압축, 팽창시켜요. 그러면 공기가 움직이겠죠. 그러면 터빈이 돌아가요. 그러면 전기가 생산돼요. 자, 되게 신박하고 좋은 것 같죠? 근데 문제가 몇 개 있다.
일단 장점 먼저 할게요. 장점은 파도가 있으면 어디든 세울 수 있어요. 진짜 파도만 있으면 설치, 위치, 상관, X 어디든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거 발정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소규모. 대신 단점이 있어요. 얘는 조력이랑 정반대로 날씨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아요.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파도라는 게 근본적으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바람은 날씨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류 에너지. 조류는 해수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곳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수차를 달아요. 수차를 회전시켜요. 그럼 발전기. 제일 간단하죠? 그냥 원래 물이 흐르는 곳에 발전기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의 흐름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댐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장점. 댐 필요 안함. 그리고 웬만한 곳에 다 설치돼요. 그리고 날씨 영향도 안 받아요. 대신 단점이 있다면 어디든 설치 가능하다는 건 그 정도로 강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설치 가능하지 않네 생각해보니까. 어디든이란 표현이 이상하다. 아무튼 소규모. 본인 모임. 설치 가능 장소 적응.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시험적으로 율돌목이라는 곳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직 조류 발전은 시험 단계예요. 그래서 아직 상용화가 안 됐다. 그리고 마지막 온도차. 심층수, 표층수 온도 차이 나는 거 알고 있죠? 네, 심층수는 대부분 4도씨인데 왜냐면 물은 4도씨에서 밀도가 제일 크니까. 그래서 이제 심층수, 표층수의 온도 차를 이용해서 암모니아. 이 암모니아를 기화시키고 액화시켜요. 그리고 기화시킨 상태에서 터빈 돌리고 다시 액화시켜요. 왜 암모니아냐? 꼭 암모니아의 필요는 없는데요. 암모니아의 특징이 끊을 점을 낮아요. 그래서 암모니아 가열 기화에서 고압 기체가 돼요. 이걸로 터빈 돌리고 발전기 돌리고 이 액화와 기화가 기화 바이 표층수 그리고 액화 바이 심층수. 이 심층수와 표층수의 온도 차이를 이용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온도차 발전. 온도차 발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써있는데 그 PPT에 없어요. 그래서 해양 온도차 발전. 이때 수업 엄청 빨리 해서 제가 장점 필기를 안 해봤거든요. 단점만 얘기할게요. 단점은 장소가 제약이 커요. 왜냐? 온도차도 커야 되고 일단 장소 제약. 그러니까 이게 적도라던가 혹은 여름이 오래 지속되는 이런 시즌에는 심층수, 표층수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기 곤란하고요. 또 아니지 반대구나. 적도 지역이나 여름에는 가능하지만 겨울엔 추우니까 심층수, 표층수가 둘 다 차가워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겨울 불가능. 이런 거는 이제 특히 고위도로 갈수록 사실상 의미 없다. 자, 거의 마지막이네요.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바이오 에너지는 생명체 아니면 생명체가 생산한 뭔가로 만든 연료예요. 아무튼 생명체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생명체랑 관련된 뭔가를 가공하거나 이거에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먼저 당분이 있는 식물. 당분이라는 건 결국 탄수화물. 이걸 발효시키면 알코올이 생겨요. 왜냐? 무기호흡. 무기호흡을 하면 알코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그리고 이게 바이오 에탄올이 돼요. 그리고 이걸 휘발유랑 섞었어요. 왜 휘발유냐? 휘발유는 불꽃으로 점화시키잖아요. 에탄올도 불꽃으로 점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기름이 있는 애들, 이 기름을 추출해요. 지방 추출. 뭐 식물의 기름이면은 대체로 액체지만 동물 같은 경우는 비계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걸 바이오 디젤을 만들어요. 그리고 바이오 디젤은 경유랑 섞어요. 그리고 불에 타는 식물. 불에 타는, 예를 들면 뭐 나무라던가 볏짚 이런 거. 그리고 이건 연소, 가스화. 그리고 이걸 가스 연료로 쓰거나 아니면 액체 연료로 써요. 액화시켜서. 마치 석탄의 액화면 가스화. 뭔가 비슷하죠. 연소시키고 가스화 시킨다는 게. 그리고 마지막 유기성 도식물. 뭐 여기는 이제 좀 더 범위가 넓어요. 음식물 쓰레기, 가축 배설물처럼 대체적으로 원래 쓸 데가 없는 것들도 있어요. 이거는 발효. 근데 이런 거는 발효시키면 메탄가스가 나요. 그리고 얘는 불이 잘 붙어요. 근데 얘가 천연가스의 주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스연료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실제로 바이오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건 위에 두 개예요. 특히 이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연료만을 생산하기 위해 길러진 식물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장점, 재생 가능. 그리고 원료를 계속 공급할 수 있으니까 고갈이 안 돼요. 단점이 있다면 이것도 결국 농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지 면적 많이 필요. 그러니까 남는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바이오 에너지가. 그다음에 농약 사용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 그리고 식량 자원. 그러니까 바이오 에너지가 식량을 위협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장 우리는 먹을 게 많지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굶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데, 과연 이 상태에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조차 자동차 밥으로 주는 게 맞는가? 라는 거죠. 뭐 아무튼 이런 문제점과 얘기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에너지는 가연성 폐기물. 가연성 폐기물이 게 포인트예요. 불연성 폐기물 의미가 없어요. 가연성 폐기물, 가공, 연료. 자, 폐기물을 가공해서 연료한다.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처럼 들리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직 폐기물 에너지는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지 않다. 왜 그럴까요? 일단 폐기물 에너지의 종류를 보자면 소각열 회수, 그리고 생활 폐기물 연료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소각열 회수, 이거는 지금 성남에도 있는데 그 쓰레기를 태우면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이 열이 나오잖아요. 폐기물, 연소, 그럼 열이 나오는데 열, 이걸로 물 가열, 난방이나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폐기물 연료화. 생활 폐기물 연료화는 실제로 우리가 가정에서 또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수거한 다음에 특정한 모양으로 가공해서 이제 이거를 고체 연료를 쓰는 거예요. 폐기물 가공, 고체 연료.
그러니까 쓰레기 뗄감인 거죠. 아무튼. 자, 그럼 이거 좋지 않냐? 장단점이 있어요. 아, 이거 외에도 또 폐플라스틱 정제 유기성 폐기물 있어요. 폐플라스틱 정제는 폐플라스틱, 플라스틱을 녹여요. 그럼 이제 석유처럼 쓸 수 있죠. 왜냐? 결국 플라스틱도 나프타에서 나온 거고 플라스틱도 CH니까 탄화수소니까. 그리고 유기성 폐기물은 음식 쓰레기, 가축 배설물 이런 건데 그 위에 있는 바이오 에너지랑 겹쳐요. 아무튼 그래서 폐기물 에너지 장단점 되게 확실합니다. 장점. 이제 기존 폐기물 처리 방식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절감. 예를 들면 쓰레기를 묻으면 그것도 환경오염이죠. 단점. 그런데 폐기물 에너지는 그만큼 요구된 기술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폐기물 에너지가 약간 진입장벽이 있어. 기술 요구량. 그리고 이 폐기물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이유로 환경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면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라던가. 알아듣겠지?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재생에너지까지 8개 정리해봤다. 폐기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진도로 안 나왔고요. 수력 에너지는 제가 잤어요. 그래서 이거 2개는 다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기가 강의는 끝났고요. 네, 나만 기가 좋아함. 네, 안녕히 계세요.